이재명 후보는 오늘 안보와 충청을 키워드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출마 선언 후에 첫 지역 방문지로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선택한 건데 병역 제도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후보님 오늘 간담회 중에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게 효율적인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병영에 가둬놓고 전통적인 그런 전투도 중요하겠지만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그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십만 청년들을 과거처럼 병영 안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단순 반복적인 훈련에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변인. 대통령 되면 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을 수십만 청년들을 가둬 놓는 곳이라고 했다가 다시 합시다 라면서 표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30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셈인데요. 이게 대통령이 될 사람의 어떤 인식이 되게 좀 저는 조금 아니하다.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툭툭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생각하는 거, 군 복무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인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 국방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아니, 중국의 셰시하고 대만의 셰시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갖는 거 관련해서 딴 나라 얘기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토 플러스 3일 때 우리나라가 초대도 받았습니다. 결국 한 나라의 대통령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식은 뭐냐면 국방이나 외교나 이런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아니하다 보면 큰 전환기에서 잘못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왜 한독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건지 물어봤으며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마음이 간다는 거죠. 마음이 가는 건 뭐냐? 중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인식, 이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 나라의 리더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미 동맹 너무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공조, 삼각공조. 근데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 탄핵 사유에 뭐가 있었습니까?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조에서 쯔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1차 탄핵 안에 들어있다가 뒤에는 빠진 그 내용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의 구상은 이겁니다. 이 선택적 모병제 3년 전 대선 때도 들고 나왔던 공약이에요. 징집 규모를 줄여서 한 15만 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이제 부사관 증원해가지고 전문 무기 개발자로 키우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2034년부터는 지금 병력수를 유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선택적 모병제를 하면 병력이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국방 관계자분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 결국. 대선 때만 나오면 모병제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사실 지금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계획은 사실은 육해공원으로 나와 있는 것을 1군, 2군, 3군 이런 체제로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실제 전시에서 어떻게 그야말로 집약적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군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간다는 공약을 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래 보일 수 있고 사실은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육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다 일치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는 누가 보더라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특수적인 상이 있는 것이고요. 또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군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저와 같은 또 효율적인 문제만 갖고 말할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사항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가되
오히려 폴리텍 대학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해서 군대에 있는 동안 좀 더 전문적이고 활성화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저렇게 선택적 무슨 부사관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빈, 즉 불공정한 어떤 사회적 불균형 속에서 불만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병역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양당에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지면 꼭 반드시 토론 주제로 등장할 얘기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국방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군 방첩사령부를 3개로 쪼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죠. 이게 민주당 특위에서 논의가 된 건 맞다고 하고요.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의 공약에 포함시킬 거라고 하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방첩사령부를 지금 3개로 쪼갠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겼다가 간첩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말 나오잖아요. 이런 군의 방첩 기능까지 사실상 해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가에 대한 자해행위 아닙니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포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포기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했지만 소득도 안 오르고 성장도 안 해서 결국 경제 폭망에 이르렀고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는 안포되려고 하는 겁니까?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 된 거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첩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군에 있는 국정원과 같은 조직 아니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떼가지고 경찰로 넘기 어렵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간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최근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간첩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최근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방첩사 기업 문건이란 그런 이메일을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아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보내가지고 그것이 보이스 피싱 같은 이메일 피싱 같은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을 방첩사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잡고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첩사 같은 것도 기능을 나누어서 뿔뿔이 헤쳐지면은 그러면 사실상 방첩사를 해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구한테 좋은 거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헌법 수호 의무, 대한민국의 국토와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공당으로서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